하는 것인데 첫 번째 발표를 하실 분은 크루파 라잔간 박사님이십니다. 보존 전문가이고 또한 사이트라는 인도에 있는 공동체를 세운 분이기도 합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련된 연구를 하고 20년 동안의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방갈루루에 기반되어 있는 보존 공동체인 사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사회통합적인 프로세스로서 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론과 실천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한 학습 관련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는 국제적인 학자로서 인도 국립고등연구원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함피 쪽에서의 일상적인 보존 관리와 관련된 비판적인 에스노그래피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센터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잔간 박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제목은 두 공예인의 이야기, 전통 계승자와 부담을 지는 자로서의 관념을 넘어서는 대화, 이에 대해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석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발표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심포지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지난 활동들을 동남아시아의 맥락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기조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기조 발표자님께서는 이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과 정말 연관성이 높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럼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츠캡 사무총장님, 그리고 싱가포르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에치바 기조 발표자님께서 이미 맥락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앞부분에 배경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함피바 지역의 공예와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여러 연구, 특히 공예 전통과 그 전통적인 공예 전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제가 이 특별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기조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과연 공예인들이 어떠한 것들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NGO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예인들은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은 전통적인 공예 지식과 일반 대중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술과 공예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다양한 공예인들이 있는데 이런 공예인들이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상으로 애슈와 라파와 페루말이라는 그 두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예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슈아라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예, 전통 공예는 그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공동체에서 이 전통 공예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은 사실 이 전통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슈아라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NGO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NGO들은 에슈아라파가 이 공예를 계속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슈아라파가 하고 있는 이런 전통 공예 기술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우에치바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전통 공예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인도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비즈니스가 아주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전통적으로 계층에 있어서 충분히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어떤 점령을 당했을 때 그런 역사, 식민지 시대에서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차원에서 공예를 강조했을 때 이를 어길 수 있고, 또는 이를 어기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 전통을 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NGO 전문가들이 에슈아라파에게 전통 공예를 계속 해나가라고 어떤 강요를 하는 것,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한 공예인들이 누군가의 과거를 계속 이어서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즉, 지식을 전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공예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예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뭐 금전적인 이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제 관점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전통이라는 것이 과거의 무형유산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고 또 그 공예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노그래피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이들과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페루말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상인물이기는 합니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석상을 조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석재 공예 그리고 석재 조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그런 조각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페루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슈아라파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문화를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어떤 상황에서 NGO가 특히 그 문화재 중에서도 기념비를 하는 그런 NGO였는데 이 NGO가 보기에는 페루말이 하고 있는 작업은 완전히 순수한 전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어떤 벽이라던가 조각이라던가 이런 데 새겨지는 그러한 그 석공예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고 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NGO들의 반대랄까요? 어떤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예 또 어떤 조각에 있어서 이 친구가 생각을 했던 아이디어들을 그 돌에 새기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NGO들이 여기는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고 또 기념비들이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는 기념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슈아라파라는 인물과 페루말이라는 인물의 경험을 보면은 한 사람은 전통을 이어나가기를 원했지만 NGO들이 반대를 했고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NGO들이 강요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가 무엇인지 전통이 무엇인지 전통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전통과 문화라는 것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이런 전통과 문화유산을 어떻게 맥락화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계속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전통으로 정의하고 어떤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문화유산으로 규정하는가 이런 관점들은 계속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관점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에 기반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러 공예인들이 있고 이들이 위치한 지역사회들이 있는데 이들이 활동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지역사회라는 것은 특정한 맥락에 기반한 참조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을 기록하거나 전통을 문서화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공예인들이 매일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맥락하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이크로적인 이해가 매크로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명의 공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들의 이 마이크로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또 계승에 대해서 마크로적인 이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기조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토론하고 싶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공예와 또 전통과 같은 이러한 또 대상에 대한 이해는 유동적이고 다이내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헤게모니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카테고리들이 정해지고 또 바뀌기도 하는데요. 물론 유네스코가 어떤 지정한 그런 범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또 많은 리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조연설자분께서도 이를 짚어주신 데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프로세스와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공예품의 어떤 측면을 전통이라고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통적인 부분이다. 이것은 전통이기 때문에 바뀌지 말고 그대로 전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기조연설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무형문화유산을 우리가 후원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무형유산을 후원하는 그런 보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일상에서 이러한 무형유산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전통과 공예를 전승해 나간다,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회적인 소셜 엔지니어링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그런 프로세스로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청년을 참여시킬 것인가 라는 막연한 질문보다는 현재 청년들이 이런 공예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공예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이들의 활동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역할은 청년들이 보기에 공예의 어떤 부분이 자신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어떤 이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